네가 입고 다니는 그 코트 대체 어떻게 샀어? 그날 저녁 송파구 빌라 1층 거실에서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어머니 오경숙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녀의 나이는 58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마치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죠. 저는 윤서희 31살입니다. 그날 제대 속에는 7달째 자라고 있는 아기가 있었어요. 불룩한 배를 두 손으로 감싸고 소파에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제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말 안 해. 그 비싼 코트를 어떻게 샀냐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제 옆에는 시누이 정우미 씨가 서 있었습니다. 37살인 그녀는 저보다 6살이 많았죠. 그녀의 눈빛에는 제가 뭔가 잘못했다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코트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올케가 똑같은 걸 입고 다니더라고요. 시누이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가을 저녁 하늘이 보였죠.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선물로 받았어요. 제 생일 때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 가난한 집에서 그런 코트를 사줄 리가 없지. 내가 며칠 전에 옷장에 넣어뒀는데 사라졌거든. 넌 2층에서 내려와서 우리 방도 들락날락하잖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2층 다락방 같은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천장이 낮아서 남편도 제대로 서 있기 힘든 곳이었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넓은 1층에 살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 정우진 씨가 퇴근했습니다. 35살인 그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빠르게 대답했어요. 우진아, 내 와이프가 내 코트를 훔쳐간 것 같아. 뭐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나 안 했어. 진짜로 친정 아빠가 사주신 거라니까. 서희야.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저를 믿어주는 목소리가 아니었죠. 잠깐만, 일단 진정하고 얘기해보자. 시누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제게 들이밀었어요. 이것 봐. 똑같은 코트잖아. 올케가 지난주에 입고 나간 거 내가 사진 찍어뒀어. 사진 속 제가 코트를 입고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모르게 제 사진을 찍어뒀던 거예요. 형수님이 그런 고급 코트를 어떻게 사요? 오빠 월급으로는 힘들잖아요. 우미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남편이 여동생을 말렸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우진아, 엄마는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증거가 너무 확실하잖니. 그 코트가 150만 원짜리란 말이야. 150만 원. 저희 남편 월급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보기에는 확실히 의심스러울 만했겠죠. 하지만 제가 정말로 훔친 게 아니었는데요. 어머니, 진짜 아니에요. 친정 아버지께 전화해보세요. 확인하시면 그딴 거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내 친정이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좁은 단칸방에서 사는 주제에 무슨 150만 원짜리 코트를 사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정을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들으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죠. 경찰에 신고할까? 시누이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서 여동생을 봤어요. 야,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왜? 남의 물건 훔치는 게 범죄지. 가족이라고 봐주면 안 되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까지 나온다고요? 신고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저를 봤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죠. 임신 7달 배가 무거웠지만 똑바로 섰습니다. 경찰 불러도 좋아요. 전 안 했으니까요. 제가 정말로 훔쳤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시누이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올케 배짱 하나는 대단하네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갑자기였죠. 저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2층 방 가서 코트 가져와봐. 진짜 친정에서 받은 거면 선물 포장이라도 있겠지. 계단 쪽으로 끌려가면서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좁은 계단이었습니다. 난간도 불안정했죠. 신우이가 저를 너무 세게 잡아당겼어요. 조심해요. 배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우이가 확 밀었습니다. 순간 제 몸이 뒤로 넘어갔어요. 계단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아,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계단 3개를 굴렀습니다. 등과 허리에 충격이 왔죠. 하지만 배는 꼭 감싸고 있었어요. 아기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바닥에 쓰러진 저를 보고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서희야, 괜찮아? 남편이 저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우진아, 너 속지 마. 저 여자 일부러 넘어진 거야. 동정심 얻으려고. 엄마, 그래도 당장 내보내. 저런 도둑년이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가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했죠. 다행히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나가. 신우이가 소리쳤어요. 그녀가 제 팔을 다시 잡아 끌었습니다. 이번에는 현관 쪽으로요. 저는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온몸이 아팠거든요. 잠깐, 우미야. 남편이 말렸지만 신우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죠.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마. 신우이가 저를 밖으로 밀어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슬리퍼 한 짝이 벗겨졌어요. 맨발의 발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았죠. 쾅. 현관문이 3개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렸어요. 저는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의 딸인지,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하나는 깜빡이며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어요. 늦가을 밤 11시였죠. 낙엽이 바람에 굴러다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빌라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한쪽 발은 슬리퍼를 신고 다른 발은 맨발이었죠. 얇은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겉옷도 없이 나왔거든요. 찬바람이 옷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안에서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다행이었죠. 계단에서 굴렀는데도 아기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우진아. 저는 작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어요. 하지만 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다시 한번 불러봤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줘.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휴대폰이 없었죠. 지갑도 없었습니다. 급하게 쫓겨나면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던 거예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럽게요. 너무 세게 두드리면 시어머니가 더 화낼 것 같았거든요. 우진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추워.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귀를 문에 바짝 댔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야기하는 소리였어요. 엄마, 그래도 밖에 내보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작게 들렸지만 분명했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죠.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도둑질한 년을 왜 집에 둬야 하는데? 하지만 증거는 충분해. 내가 그 여자 편을 들 거야. 엄마 편을 들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흐느끼는 소리였죠. 시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아온 돈으로 산 코트야. 너희 결혼식 비용도 내가 다 댔잖니. 근데 며느리가 내 물건을 훔쳐.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엄마.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 작전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우진아, 넌 회사에서 승진도 앞두고 있잖아. 근데 내 와이프가 도둑질했다는 소문이 나면 어떡하려고? 내 인생 망치게. 신우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건 불공평했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 앞에서요. 다리가 점점 시려왔어요. 맨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손끝도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안에서요. 남편의 휴대폰이었죠. 잠시 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아마 자기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우진아, 제발. 나 여기 있어. 이번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쯤 지났을 때 휴대폰 소리가 들렸어요. 문자 수신음이었죠.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2층 방에 두고 온 거예요. 누군가 제게 문자를 보낸 거죠. 남편일까요?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10cm 정도요.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죠. 미안해 보이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서희야. 응, 우진아. 나 좀 들어갈게. 미안해. 그 말과 함께 남편이 뭔가를 밖으로 내밀었어요. 제 외투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요. 제 물건들이었죠. 일단 이거라도 입어. 그리고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아, 뭐 하는 거야? 엄마, 그래도 옷이랑 휴대폰은 줘야죠. 그럴 필요 없어. 들어와.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문은 닫히지 않았어요. 서희야, 시간 좀 갖자. 일단 친정에 가 있어.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에 가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며칠만. 엄마 마음이 진정되면 다시 들어와. 우진아, 나 임신 7달이야. 계단에서 굴렀다고. 병원 가야 한다고. 알아. 그러니까 친정 가서 쉬어.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기 시작했죠. 우진아. 쾅.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외투와 휴대폰을 손에 든 채로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버렸어요. 임신한 아내를 계단에서 다친 아내를 밖에 내버려 두다니요. 손이 떨렸습니다. 외투를 입었어요. 그나마 조금 따뜻해졌죠. 하지만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휴대폰을 켰어요. 배터리가 30%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화면에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서 온 거였어요. 미안해. 시간 좀 갖자. 며칠만 친정에 있어. 그게 다였습니다. 며칠만이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골목을 걸었어요. 한쪽 발은 여전히 맨발이었죠. 슬리퍼를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 떨어져 있었겠죠. 골목 끝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정은 너무 멀었어요. 여기서 차로 2시간 거리였죠. 이 시간에 버스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임신한 몸으로 찾아간다는 게 미안했어요. 더군다나 제 상황을 설명하기도 창피했죠. 저는 골목 끝 가로등 아래 쪼그려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죠. 온몸이 아팠거든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어요. 작은 발로 차는 느낌이었죠.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죠. 그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골목 안쪽에서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죠.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동네 슈퍼 주인 박순자 씨였습니다. 어머, 아가씨? 그녀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가까이 다가왔죠. 이 밤에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설마 저기 빌라에 사시는 분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박순자 씨가 쪼그려 앉았죠. 아이고, 얼굴이 왜 이래요? 울었어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한쪽 발은 맨발이고 이 추운데 앉아있고. 일어나 봐요. 우리 가게로 가요. 그녀가 제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비틀거렸죠.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박순자 씨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배가 불렀는데
조심해야지. 슈퍼까지는 50m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거리가 정말 멀게 느껴졌죠. 맨발로 걸으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슈퍼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은 따뜻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밝았죠. 박순자 씨가 저를 플라스틱 의자에 앉혔어요. 여기 앉아 있어요. 따뜻한 거 줄게요. 그녀가 전기포트로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에 차를 타서 제게 건넸어요. 옥수수 차였죠. 마셔요. 몸 좀 녹이고.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박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죠. 창피했거든요. 괜찮으면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저기 발 좀 봐야겠어요. 피 나는 것 같던데. 제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맨발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디선가 긁힌 것 같았죠. 피가 조금 나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구급 상자를 꺼냈어요. 소독약과 밴드를 가져왔죠. 제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시댁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판단하지 않는 목소리였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동네 15년 살았어요. 이런 일 가끔 봤죠. 특히 며느리들이 힘들어하는 거요. 박순자 씨가 제 발에 밴드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슬리퍼 한 켤레를 가져왔죠. 이거라도 신어요. 제 거지만 깨끗해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또 났죠. 박순자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어도 돼요. 참지 마요. 저는 그제야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박순자 씨는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전화해야 할 사람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까요? 친정 아버지요.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럼 전화해요. 제가 밖에 나가 있을게요. 박순자 씨가 슈퍼 밖으로 나갔어요. 저를 혼자 있게 해준 거죠. 저는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연락처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가 무서웠어요. 아버지한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로 말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아빠, 나 지금 임신 7달인데 쫓겨났어.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발 사진이었어요. 피가 난 모습이요. 그리고 골목 사진도 찍었죠. 제가 어디서 쫓겨났는지 보여주려고요.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주소 보내. 딱 4글자였어요. 저는 주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가 왔죠. 움직이지 마. 지금 간다.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슈퍼 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박순자 씨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누가 오나요? 네, 아버지가요. 다행이네요. 여기 있으면 돼요. 제가 문 안 닫을게요. 그녀는 제 옆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죠.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가끔 차를 마시는 소리만 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멈췄죠. 저는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차였어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60살인 제 아버지 윤태호였어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죠. 급하게 온 것 같았습니다. 코트 단추가 하나 잘못 채워져 있었거든요. 슈퍼문이 열렸어요.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빠르게 다가왔죠. 서희야.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안았어요.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배는 괜찮아요. 배만 괜찮으면 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어요. 그는 저를 천천히 떼어놓고 제 얼굴을 살폈죠. 눈가를, 볼을, 입술을요. 계단에서 굴렀다며? 네. 병원 가야겠다. 아버지가 박순자 씨를 봤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제 딸을 돌봐주셔서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순자 씨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갑을 꺼냈어요.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려 했죠. 하지만 박순자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준 거예요. 그래도 됐어요. 대신 따님 잘 돌봐주세요. 배가 많이 불렀더라고요. 아버지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죠. 아버지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천천히, 서두를 필요 없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아버지가 있어서 괜찮았어요. 차에 태워졌죠. 뒷자리였습니다. 병원 먼저 갈 거야. 아빠, 지금 새벽인데 응급실 가면 돼. 차가 출발했어요.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저는 빌라를 봤습니다. 2층 작은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제 방이었죠. 누가 있는 걸까요? 병원까지는 10분 걸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간호사가 저를 휠체어에 태웠죠. 아버지는 접수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찰했어요. 초음파도 찍었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아기는 괜찮습니다. 다행히 타박상만 있고요. 산모분 허리랑 등에 멍이 좀 들었어요. 입원은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입원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돼요. 다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단서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써준 거였죠. 타박상 소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꼼꼼히 읽었어요.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차에 태웠죠. 서희야, 친정으로 갈 거야. 응. 차가 출발했어요.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쭉 이어져 있었죠. 저는 창밖을 보다가 아버지를 봤어요. 아빠. 응? 미안해. 이렇게 됐어. 아버지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어요. 내가 미안할 일은 없어. 아무것도. 하지만 서희야,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 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알겠지? 응.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대신 아빠한테 정확히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코트가 없어진 일부터요. 그녀가 저를 의심한 것, 시누이가 사진을 찍어둔 것, 가족회의를 한 것, 계단에서 밀린 것까지요. 아버지는 말없이 들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였죠.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그 코트, 아빠가 사준 거 맞지? 맞아. 영수증 아직 있어? 응. 친정방에 보관해뒀어. 잘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1시간쯤 걸리는 거리였죠. 서희야, 자도 돼. 피곤하지? 조금. 자, 아빠가 깨울게.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가 문을 닫던 모습이요. 아빠, 우진이가 나한테 시간을 갖자고 했어. 그래? 응. 문자로. 그 문자 지우지 마.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변했어요. 차갑게 식은 것 같았죠. 왜? 나중에 필요할 거야.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새벽 4시 반쯤 친정에 도착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층짜리 빌딩 1층이었죠. 시댁에서는 이걸 단칸방이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깔끔한 집이었거든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혼자 살고 있었죠. 방에 가서 쉬어. 아빠는 잠깐 일 좀 하고 올게. 일? 지금? 응. 급한 거야. 아버지는 코트도 벗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갔죠. 옛날 제 방이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살던 곳이요.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까지요. 침대에 누웠어요. 몸이 푹 꺼지는 것 같았죠.
천장을 봤습니다. 익숙한 천장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서재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전화하는 소리였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이른 시간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변호사요? 아버지가 왜 변호사한테 전화하는 걸까요? 제 딸 일입니다. 시댁에서 폭행을 당했어요. 임신 7달인데 계단에서 밀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였죠.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진단서, 문자 내역, 그리고 제가 현장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잠시 후 또 다른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 윤태호입니다. 긴급한 건이 생겼습니다. 또 변호사였어요. 아버지가 도대체 몇 명한테 전화하는 걸까요? 민사 소송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자료 청구건이고요. 피고는 3명입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소송이요? 위자료요? 전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5명한테 전화했습니다. 모두 변호사였죠. 새벽인데도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오랜 동료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전화가 끝났어요.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어요. 아빠, 지금 뭐 한 거야?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준비하는 거야. 뭘? 내 시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아빠, 서희야, 너 지금까지 시댁한테 아빠 직업 말한 적 없지? 응.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해서. 잘했어.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내 아버지가 누군지. 그리고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그날 새벽,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는 걸요.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저는 친정에서 쉬었어요. 아버지는 거의 집에 없었죠. 어디론가 계속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아침 8시,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남색 양복이었습니다.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어요. 서희야, 아빠 사무실 갈 거야. 같이 갈래? 응, 갈게. 저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편한 원피스였어요. 배가 불러서 다른 건 입기 힘들었거든요.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30층짜리 빌딩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9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넓은 복도가 보였어요. 벽에 정의법률사무소라는 글자가 금빛으로 새겨져 있었죠. 들어가자.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저희를 보더니 일어나서 인사했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회의실에 다들 모였나? 네. 5분 모두 대기 중이십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를 이끌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끝에 있는 큰 회의실 문을 열었죠. 안에는 5명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했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들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개할게. 내 딸 서희야. 아버지가 말했어요. 5명이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앉아. 저는 아버지 옆자리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주말 동안 급하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변호사가 말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따님 일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죠. 아버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코트를 잃어버린 일, 저를 의심한 일, 계단에서 밀린 일, 밤에 쫓겨난 일까지요. 변호사들은 메모하며 들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죠. 증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한 변호사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첫째, 병원 진단서입니다.
타박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진단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둘째, 현장 사진입니다. 제가 새벽에 도착했을 때 찍은 거예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골목길 사진, 제 발 사진, 빌라 외관 사진이었죠. 셋째, 문자 메시지 내역입니다. 사위가 보낸 겁니다. 제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시간 좀 갖자는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죠. 넷째, 코트 구매 영수증입니다. 제가 작년에 딸 생일 선물로 산 겁니다. 영수증 사본을 보여줬어요. 날짜와 금액이 선명했죠. 다섯째, 목격자가 있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이 서희를 발견했습니다.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민사와 형사 둘 다 진행 가능하겠는데요. 민사부터 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2억.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2억이요. 엄청난 금액이었죠. 시댁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닐 겁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거든요. 목적이요? 시댁 집을 가압류할 겁니다. 그리고 사위의 재산도요. 저는 아버지를 봤어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었나요? 서희야, 내 생각은 어때?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다른 변호사들도 저를 봤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죠. 아빠, 난 복수하고 싶은 게 아니야. 알아. 그냥 인정받고 싶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법으로 증명하는 거지. 내가 옳았다는 걸.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변호사들은 전략을 짰어요.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언제 소장을 제출할지, 어떻게 증거를 제시할지요. 회의가 끝날 무렵 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피고 측의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코트가 실제로 어디 있는지 알아내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가 말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죠. 사설 탐정을 고용하겠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회의가 끝났어요. 변호사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던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따님, 힘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회의실에 아버지와 저만 남았어요.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죠. 서희야, 무섭지? 조금.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설 탐정이 일을 시작했고 변호사들은 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죠. 서희야, 찾았어. 뭐려? 코트.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디서요? 시어머니 친구 집이야. 지난달에 놀러 갔을 때 놔두고 온 거래. 탐정이 확인했어. 정말요? 응. 그 친구 집 앞 CCTV에도 찍혔어. 시어머니가 코트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어요. CCTV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코트를 들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죠. 이제 결정타가 생긴 거야.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일 소장 접수하겠어. 준비됐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원했어요.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아기도 배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법원에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민사 소송이었어요. 원고는 저, 피고는 시어머니 오경숙, 시누이 정우미, 남편 정우진이었죠. 소장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폭행, 명예훼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금액은 2억 원이었어요. 오후 2시쯤 시댁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을 겁니다. 소장과 증거 자료들이 담긴 두꺼운 봉투요. 저는 친정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사무실에 있었고요. 오후 4시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희야,
피고 측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어. 뭐래요? 합의하고 싶대. 벌써요? 응. 소장받고 바로 연락 온 거야. 당황한 거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작은 미소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거절했어. 합의 의사 없다고 했지. 아빠, 서희야, 지금 합의하면 그 사람들은 반성 안 해. 제대로 해야 돼. 전화를 끊고 한참 있으니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2주일 만이었죠. 받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희야, 나야.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소송이라니. 갑자기요? 저 쫓아낸 지 2주일 됐는데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그때는 엄마가 워낙 화가 나셔서. 그래서 임신한 아내를 밖에 내보낸 거예요. 아니, 그게 됐어요. 할 말 없으면 끊을게요. 서희야, 제발. 소송 취하해줘. 2억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 못해. 그건 저한테 할 말이 아니에요. 변호사한테 하세요. 서희야.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죠. 저녁 때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뭔데요? 사위 회사에서 연락 왔어. 인사팀에서. 왜요? 직원 한 명이 민사소송에 휘말렸다고.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하더라. 제 얼굴이 굳었어요. 우진 씨가 회사에서 뭐라고 들은 거예요? 아마 그럴 거야. 큰 금액 소송이니까 소문날 수밖에 없지. 아빠, 그럼 우진 씨가 회사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어. 승진은 물 건너갔고 최악의 경우 권고사직 당할 수도 있지.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아버지가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서희야, 큰일 났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쓰러졌대. 스트레스성 쇼크래. 병원에 가셨어요? 응, 지금 입원했대. 근데 있잖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거 동정심 유발 작전 같아. 합의 받아내려고. 그럴까요? 의사소견서 확인해 봐야겠어. 진짜 아픈 건지 연기하는 건지. 오후에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희야,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내 소송 때문에 충격받으셔서.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어요.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2주일 후였죠. 그날 저녁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옳게. 네.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신데. 신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를 올케라고 불렀죠.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 계단에서 밀은 거 기억하세요? 그건 실수였어. 실수요? 임신부를 밀고도 실수라고요? 옳게,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러니까 소송 좀. 형님, 그때 저한테 사과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병원에 데려가자고 하셨어요? 신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안 하셨잖아요. 오히려 쫓아내셨죠.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옳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렸지만 동시에 시원했죠. 이틀 후 사설탐정한테서 추가 보고가 왔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신우이 SNS 확인했어. 뭐가 나왔어요? 너 욕하는 글이 여러 개 있어. 캡처해뒀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신우이가 친구들한테만 공개한 글이었는데 탐정이 알아낸 거였죠. 올케가 우리 집 코트 훔쳐갔어. 진짜 뻔뻔하다. 임신했다고 다 용서되는 줄 아나 봐. 우리 오빠가 불쌍해. 왜 그런 여자랑 결혼했을까? 글들을 보니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증거가 더 생긴 거라서 다행이었죠. 이것도 재판에서 쓸 거예요? 당연하지. 명예훼손 증거야. 조정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전날 밤 남편이 찾아왔어요. 친정 앞까지요.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받았어요. 누구십니까? 장인어른, 저 우진입니다. 서희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인터폰에 대고 말했죠. 사위, 내일 법원에서 봅시다. 여기는 올 곳이 아닙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인터폰을 끊었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남편이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더니 결국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시댁 식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요. 법원에서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조정기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배가 불러서 다른 옷은 맞지 않았거든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죠. 아버지도 정장을 입었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함께 갔어요. 50대 중반의 베테랑 변호사였죠. 법원은 서울중앙에 있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죠. 우리는 3층 조정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들을 봤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들도 변호사를 데려왔더군요. 시어머니는 훨씬 초췌해 보였어요. 얼굴이 수척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깔려 있었죠.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은 저를 바라봤죠.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해 보이기도 하고 원망스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들어가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조정 의원님이 앉아 계셨어요. 60대 중반의 판사님이셨죠. 온화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양쪽 다 앉으세요. 우리는 테이블 한쪽에 앉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반대편에 앉았죠.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게 됐습니다. 조정 의원님이 서류를 보셨어요. 한참 읽으시더니 입을 여셨죠. 원고 측에서 2억 원을 청구하셨는데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네, 유 의원님. 김 변호사님이 대답했어요. 피고들의 행위가 매우 악질적이었습니다. 임신부를 폭행하고 한밤중에 쫓아냈으며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위원님, 금액이 과도합니다. 피고들은 일반 서민이고 2억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럼 피고 측에서는 얼마를 제시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 선에서 합의를 원합니다. 1,000만 원이요. 김 변호사님이 코웃음을 쳤어요. 1,000만 원으로 임신부 폭행 사건을 합의하자고요? 말이 안 됩니다. 조정 의원님이 저를 보셨어요. 원고 본인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코트 사건부터요. 가족회에, 계단에서 밀린 일, 골목에 쫓겨난 일까지요.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일을 다시 떠올리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조정 의원님이 물으셨어요. 피고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소리 지르고 정말 미안합니다. 그럼 폭행 사실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폭행까지는 아니었고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위원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병원 진단서입니다. 진단서를 조정 의원님께 드렸어요. 위원님이 읽으셨죠. 타박상 소견이 나왔네요. 계단에서 굴렀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원고가 실수로 넘어진 겁니다. 실수요? 김 변호사님이 반박했어요. 목격자가 있습니다. 시누이가 원고를 밀었다고 증언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가 봤다는 거예요? 1층 세입자분이십니다. 그분이 계단 밑에서 목격하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목격자는 없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그걸 몰랐죠.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CCTV 캡처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조정 의원님이 물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코트를 친구댁에 두고 오신 사진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원고를 의심하기 이틀 전입니다.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어요.
시어머니가 코트를 들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죠. 시어머니가 입을 막았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께서는 코트가 없어진 줄 아셨지만 실제로는 친구 댁에 두고 온 겁니다. 그걸 잊으신 거죠. 그런데 며느리한테 누명을 씌운 겁니다. 조정 의원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피고 측에서 할 말씀 있으십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 측 변호사도 난처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하나 더요. 김 변호사님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신우이께서 SNS에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개 올리셨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캡처 화면들을 보여줬어요. 신우이가 쓴 글들이었죠.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제 개인 SNS예요. 친구들한테만 공개한 거라고요. 그래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20명이 넘으니까요. 신우이가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죠. 조정 의원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피고 측에서는 합의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2억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얼마를 제시하시겠습니까?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터무니없습니다. 최소 1억 5천은 돼야 합니다. 1억 5천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재판으로 가시죠. 재판에서는 2억 전액 다 받아낼 겁니다. 조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양쪽 다 조금씩 양보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는 양보할 생각 없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피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아십니까? 임신 7달 여성을 한밤중에 쫓아냈습니다. 맨발로요. 그리고 남편은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죠. 서희야,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움찔했어요.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다 해요? 그때 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저 임신부예요. 계단에서 굴렀어요. 병원도 못 갔어요. 그런데 당신은 문도 안 열어줬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떨렸죠. 조정 의원님이 잠시 조정을 중단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쪽 다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땠어? 증거 다 보여줬어요. 저쪽이 당황했어요. 잘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저쪽에서 다시 제안할 겁니다. 아마 금액을 올릴 거예요. 그래도 합의 안 할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김 변호사님이 저를 봤죠. 재판까지 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대로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정 기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피고 측은 8천만 원을 제시했지만 저희는 거절했죠.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첫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한 달 후였죠.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큰 소송에 휘말렸다는 이유였죠. 시어머니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졌대요. 신우이는 남편과 싸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자기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고 남편이 화를 냈대죠. 저는 친정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이제 8개월이었죠. 아기가 자주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희야,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고민했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요. 한식당 개별실로 정했죠. 약속 날이 왔어요.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겨울이 왔더군요. 한식당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턱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은 초점이 없었죠. 왔구나. 앉아요. 격식을 차렸습니다. 남편도 그걸 알아챘어요. 쓸쓸하게 웃었죠. 서희야, 나 회사 그만뒀어. 알아요. 집도 경매 들어갔어.
소송 때문에 가압류 걸렸거든. 그것도 알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병원에 계시고 우미는 남편이랑 이혼 얘기 나오고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마셨죠. 서희야, 다 내 잘못이야. 알아요.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해요. 서희야, 당신은 저를 믿지 않았어요. 엄마 편을 들었죠. 문도 열어주지 않았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남편이니까요. 근데 당신은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합의서였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놨죠. 이게 뭐야? 이혼합의서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희야, 이혼까지는. 전 결심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아이는 우리 아이잖아. 양육권은 제가 가질 거예요. 면접 교섭권은 한 달에 한 번이요. 서류를 밀었습니다. 남편을 향해서요. 읽어보세요. 변호사가 작성한 거예요.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죠. 양육비는 매달 5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당신이 지금 무직이니까요. 나중에 직장 구하면 늘릴 수 있어요. 서희야,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네. 한 글자였어요. 하지만 확실했죠.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못났지?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에요. 남편이 펜을 집어들었어요. 서명란을 봤죠. 한참을 망설이더니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어요. 그걸 보는 순간 뭔가가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서명했어요. 윤서희.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썼죠. 아이는 언제 태어나? 다음 달이요. 연락해 줄 수 있어? 태어나면 알려드릴게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죠. 서희야, 나 정말 미안해. 평생 후회하면서 살 것 같아. 그건 당신 선택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려 했어요. 앉아 계세요. 전 먼저 갈게요. 서희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탔어요. 아버지가 운전석에 앉아 계셨죠. 끝났어? 네. 힘들었지? 괜찮아요. 차가 출발했어요. 눈 덮인 도로를 달렸죠. 창밖을 보니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됐죠. 판사님은 증거들을 검토하셨어요. CCTV 사진, 진단서, SNS 캡처, 문자 내역까지요. 증인 신문도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나오셨어요. 그날 밤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증언해 주셨죠. 변론이 끝나고 판결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일 후였어요. 판결일이 왔어요.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님이 입장하셨죠.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피고 오경숙, 정우미, 정우진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 1억 3천이요. 2억보다는 적었지만 여전히 큰 금액이었죠. 피고들의 행위는 임신부에 대한 명백한 폭행 및 학대 행위로 인정된다. 특히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태아의 생명까지 위협한 중대한 범죄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신우이는 눈물을 흘렸죠. 또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SNS에 비방글을 올린 행위는 가중 처벌 사유다. 판결문 낭독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시댁 식구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녀를 봤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줬더군요. 이제 와서 늦었어요. 제발 한 번만. 법원 판결 따르세요. 그게 끝이에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었죠. 병원 분만실에서 저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3kg, 200g의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이 너무 예뻤죠. 이름은 뭐로 할 거야? 아버지가 물었어요.
저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요. 정준호. 성은 정씨로? 네. 아빠 성은 줘야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죠. 우리 준호, 할아버지야. 퇴원하는 날 남편이 왔어요. 약속대로 알려줬거든요. 들어가도 될까? 잠깐만요. 남편이 경실로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봤어요. 얼굴이 환해졌죠. 우리 아들이구나. 안아보시겠어요? 돼? 당신 아들이잖아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준호를 안았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죠. 닮았어. 너 닮았어. 코는 당신 닮았어요. 남편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죠. 준호 잘 키울게. 한 달에 한 번 보러 와도 되지? 약속대로요. 남편이 아기를 제게 돌려줬어요. 서희야, 나 이제 작은 회사 들어갔어. 월급은 적지만 괜찮아. 잘 됐네요. 양육비 꼬박꼬박 보낼게. 고마워요. 남편이 병실을 나갔어요. 문 앞에서 돌아봤죠. 좋은 엄마 될 거야. 너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준호를 안고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저는 새 일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센터였어요. 마포구 한강변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죠. 희망나눔 가정상담센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버지의 로펌에서 법률 지원을 받았어요. 심리상담사도 한 분 모셨죠. 그리고 임시 거처도 마련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곳이요. 개소식 날이었어요. 작은 행사였습니다. 아버지와 변호사님들, 그리고 박순자 씨도 오셨어요. 축하해요, 아가씨. 아니, 이제 센터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박순자 씨가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죠. 그냥 서희라고 불러주세요. 좋은 일 하시네요. 응원할게요. 현판을 보니 뿌듯했어요. 제 이름이 아닌 희망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죠. 첫 상담은 일주일 후에 시작됐어요. 30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셨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차를 따라 드렸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남편이 저를 안 믿어줘요. 시어머니 말만 듣고 이야기를 들으며 제 지난날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희 센터에 변호사님들이 계세요. 정말요? 네. 그리고 심리 상담도 받으실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절망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죠. 상담이 끝나고 저는 창가에 섰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강물에 반짝였죠. 준호는 옆방 유아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보육 도우미가 돌봐주고 계셨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서희야, 오늘 상담 어땠어? 저녁에 같이 먹자. 좋아요, 아빠. 준호랑 같이 갈게요. 문자를 보내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준호를 재웠어요.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 아기는 자고 있었지만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는 힘든 일을 겪었어. 하지만 이겨냈어.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 손가락으로 아기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크면 알게 될 거야. 힘든 일은 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걸.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밤하늘에 가득했죠. 그날 이후로 센터는 바빠졌습니다.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시댁 문제,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까지 다양했죠. 저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씩이요. 그러면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나도 이겨낼 수 있다고요. 6개월이 지났어요. 센터는 한 달에 20건 이상 상담하게 됐습니다. 직원도 2명 더 늘었죠. 어느 가을날 상담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준호를 안고 걷고 있었죠. 공원을 지나는데 벤치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세웠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죠.
서희야. 그녀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격식을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준호를 봤습니다. 손주구나. 예쁘네. 감사합니다. 우진이는 잘 지내니?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아기 보러 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희야, 나 요즘 봉사활동해. 교회에서. 그러세요? 응. 노인분들 도와드리는 일이야. 늦게라도 좋은 일 하려고. 저는 그녀를 봤어요. 진심 같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너한테 했던 일,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야. 용서는 못 받겠지?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기다릴게. 시어머니가 일어났어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죠. 준호가 제 품에서 움직였어요.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죠. 엄마는 괜찮아, 준호야. 집에 도착했어요. 아버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상담 3건 했어요. 잘했네.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와 이야기했어요. 센터 일, 준호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밤이 깊었어요. 준호를 재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니 평온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죠. 그때는 복도에서 울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